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8년 제9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영수 작가님의 더 인간적인 말이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 안락사? 안락사가 아니지. 이거 이 안락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걸? 네, 죽음에 맞을 거예요. 대해서 이거 뭐라 그러죠? 안락사 같지 않나요? 안락사 맞죠? 네. 안락사 맞나? 어쨌든 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참 논쟁이 될 만한 주제이고요. 자, 이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인간적인 말은 무엇일까? 이런 화두를 다양하게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뭐 존엄사라 그러나 뭐 이게 단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에 가서 어떤 주사 약물 같은 거 아니면 뭐 약을 먹고 이제 죽는, 어떻게 보면 뭐 자살의 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스위스에는 허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논쟁적인 주제인데 이거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구도를 잘 짰어요. 그 당사자는 이모 뭐 이렇게 나오고 고모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부부가 나오죠. 주인공 부부는 평상시에도 논쟁을 즐기는 그런 부부예요. 이런 설정 세팅을 잘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인간적인 말이란 제목이고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을 때 나는 이 여자가 이번에는 정말로 해볼 생각인가 보군 하고 생각했다. 여기서 이 여자란 내 아내인 혜원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전화 속 남자가 그녀가 고용한 이혼 전문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나와 혜원은 어느 순간부터 악화 1로만 걸어오던 우리 관계를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때로는 내 친구들이거나 그녀의 친구들이었고, 때로는 양쪽의 부모님이었으며, 때로는 심리 상담사였다. 우리는 윤리적 가치관 차이로 인해 대립했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충돌했으며, 종교적 문제, 우리들 모두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고, 그것은 둘 중 하나가 영원히 입을 닫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건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람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뿐이라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네요. 둘이 말이 많아요. 둘이 대학 원에서 만났고 사학과에서 만난 그 CC 커플이고, 엘리트 학자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뭐 대기업인가 어쨌든 뭐 거기에 이제 인사팀이라서 뭐 돈도 잘 벌고, 여자분도 지금 이제 정교수 되기 전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같은 대학원 출신이고 평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말로 항상 음 윤리적 가치관 차이로 대립했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충돌했으며 종교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논쟁하는 걸 즐기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 체질인데 제가 그래요. 저는 예 이게 논쟁 어떤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아마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논쟁을 피해요. 왜냐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마 남자들이 아마 그렇겠지만 논쟁을 좋아합니다. 백분 토론 이런 거. 어 "어디 한번 붙어 보자 논리로." 한번 저는 공부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항상 글을 쓰면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항상 "이건 이렇지 않냐." 이렇게 거의 뭐 선언문처럼 이렇게 쓰는 타입인데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냥 논쟁을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 딱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아내 회원과 저는 이거 읽자마자 그래서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실제로도 저희 이상형이 그냥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회원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 그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루 종일 인제 어 이게 그냥 굳이 논쟁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심도 깊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인제 뭐 중요한 주제들 '아 우주가 왜 생겼을까?' 뭐 혹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책을 같이 읽고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그게 안 되거나 그런 거 싫어. 나는 책이 싫어." 이렇게 되면 좀 난감해지는 거지. 파우스트 님은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나 같아서 이해가 갔는데 파우스트 님도 좀 이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회원이나 남자 요런 성향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뭐 사실 현실에 음. 뭐 뻔한 돈 얘기나 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것도 뭐 나름 소중하긴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 봤고 친구들이랑 이제 뻔하거든요. 음.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로 음. 물론 이제 쪼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다 해본 얘기를 또 음. 하면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저희 형이랑도 많이 했는데요. 어. 근데 뭐 "돈이 이제 문제냐 음. 아니냐. 돈 자체는 잘못이 없다." 음. 뭐 이런 식의 토론을 했는데요. 재밌네. 이게 또 이기기 위한 토론이 되다 보니까요. 아. 이제 서로의 상처만 입고 이제 끝나 버렸지만 어느 정도 그냥 그 뭐 예술이나 음. 철학이나 음. 뭐 다양한 주제들 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은 재밌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음. 막 과학 얘기도 하고 뭐 IT 얘기도 하고 음. 뭐 그러면은 사실 새로운 거를 알기 때문에 뭔가 음.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래서 뭐 소설가들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얘기들 소설들이 보면 되게 철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인간 삶의 깊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소설가가 철학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주제 자체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글로 먹고 살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솔직히. 여기 나오는 회원 이 남자 다 소설가 창작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우리 윤리적 가치관 정치적 견해, 종교적 문제 이런 거 관심 없는 소설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관심이 많죠. 어떻게든 이걸 파헤쳐서 좀 본질을 알고 싶고 이런 거니까. 자 그러나 곧장 변호사에게 달려간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결론 지은 이후로는 일종의 냉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방법이 불러올 파괴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는 두려워했으며 그 일이 시작되면 일단 열차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누구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어쩌면 둘 모두 원한다고 해도 절대 멈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대신 주저하며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좋겠어. 일절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잖아. 이런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우리는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 부부가 지닌 거의 유일한 미덕, 그것은 또한 재앙의 씨앗이기도 했지만 이라고 할 만한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이란 모든 문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해법이었고 우리 관계에 있어 시작과 끝이었고 사실상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녀와 나 둘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의를 잃는 방식으로 공존하느냐, 우리의 구성 요소를 유지하면서 이 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부서져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셈이다. 이런 건데 말의 공동체인 거죠. 이런 두 사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 안락사, 뭐 존엄사, 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 논쟁적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거를 잘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세운 거죠. 근데 일단은 저의 감상을 좀 얘기하자면 정영수 작가님은 실패했죠. 이 주제로 왜냐면 말 많은 두 화자를 내세웠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모 뭐 그 고모 그분이 인제 스위스로 가서 들어갔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두 사람 다 침묵을 해요. 말이 없어져요.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말이 없어져요. 그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동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쟁만 계속했는데 너무 실제적인 이 죽음 앞에서 이 이모의 죽음 앞에서 벙어리가 돼 버렸다. 그게 끝납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한 결말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 뭐 이런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정영서 작가님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서 작가님은 분명 회원과 이 화자에게 이입을 해서 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야. 실제로 작가 노트에도 나와요. 나름 말이 많다고. 이거 뭐 그래도 하게 되는 말들 제목 자체가 이렇잖아요. 요즘은 제가 작가 노트 읽어 볼게요.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너무 말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밝히잖아요. 자기가 말이 많대. 어.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소설을 쓰면 더 그렇다. 처음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쓰기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 나름대로 쓴다 이게 이게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소설가가 다 그렇겠지만 본인이 특히 밝히죠. 음 그래요. 또다시 떠들게 되고 그래서 소설을 쓴다. 이런 사람이 이 소설을 말 많은 화자 두 명을 부부를 내세워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입해서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 혜원이란 아내와 나를 내세웠는데 그 둘이 마지막에 침묵을 해요. 벙어리가 돼요. 정영수 작가님이 침묵을 합니다. 마지막에 벙어리가 되죠, 그 죽음 앞에서. 이게 말을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뭐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정영수 작가님은. 자기가 문제를 딱 그러니까 "야 이거 중요한 화두야." 이게 딱 안락사 뭐 딱 내놨어. 근데 이 화자가 침묵해요. 이게 뭐야? 아니 뭐 이게 뭐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침묵하고 끝이에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 소설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너무 중요한 주제야? 근데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뭐 없어요. 답이 없어 그냥. 침묵하고 끝납니다. 이 두 화자도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왜냐면 화자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 설정 같은 거 세팅 같은 건 되게 디테일하게 가는데 그리고 말 많은데 말 많은 사람들인데 결국 존엄사 앞에 말이 없어져요. 그게 다예요 솔직히 이 소설은.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부부도 할 말을 잃고 정영수 작가님도 할 말을 잃고 나도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저는 보고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왜 쓰다 말았지 소설을? 이런 느낌. 제가 웬만하면 혹평을 잘 안 하는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극찬을 하는데 이게 너무 수가 빤히 보이니까 이제 제가 뭐 잘못 해석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였다. 아니 뭐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안락사 관련해서 좀 뭔가 나름의 해답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 많은 사람들을 두 명이나 불러와 놓고 뭐지 이게? 어쨌든 저의 감상평은 그래요. 파우스트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안락사에 대해서 결국 이게 할 할 말을 잃어버린 정영수 작가님이 좀 머뭇거린 좀 망설인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실제로도 여기서 긍정 부정은 하지 않고요. 이모가 이제 뭐 죽을 때 음. 돌아가실 때 만약에 안락사를 했는데 음.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거나 불행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면은 음. 이제 의미가 확실히 달라졌겠죠. 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열린 결말로 뭐 독자에게 뭐 그냥 물음을 이제 주었다. 그리고 뭐 나랑 이제 같이 있는 혜원이라는 이제 뭐 사람에게 조금 더 이제 어떤 포커스를 더 많이 줬다. 이모보다. 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요. 음. 근데도 이제 살짝 뭔가 너무 이 열린 결말이 뭐 저는 뭐 괜찮기는 하지만 좋긴 하지만 또 애매하긴 하죠. 음. 약간 뭔가 어 약간 똥을 덜 싼 느낌으로 약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지 열린 결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결말이 어떻게 처리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안락사 뭐 존엄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어 그냥 주변 사람들은 야 이모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죽으면 안 돼." 뭐 엄마도 그렇고 "야 왜 죽어?"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을 나열해 보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모는 그냥 죽고 싶대.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밝혀진 딱히 이모가 왜 죽고 싶은지 이유가 안 나와. 애매해요. 왜 죽고 싶은지도 안 나오고 결말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뭐 이모가 뭐 안락사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안락사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안 나와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죠. 누구나 할 법한 질문 말고 소설을 썼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워낙 이 소설가는 어쨌든 이거 쓰기 위해 몇 달을 끙끙거렸을 텐데 더 들어가야죠, 질문이. 그럼 근데 없어요. 다 애매하게 처리했죠. 안락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반응하고 있고 "죽으면 안 돼." 이게 끝이고 결국 이모가 인제 그러면 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모가 왜 죽으려 자기가 인제 선택했잖아요 어쨌든. 왜 죽으려 했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유가 안 나와. 그냥 죽고 싶대.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제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이 소설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윤곽이 좀 나왔지만 음. 사실 이 이모까지 이모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풀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갑자기 왜 죽는데 그러면? 뭐 납득을 시켜 주든가 독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인제 정영서 작가님이 이 소설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죠 처음부터. "없어. 왜 줬는지 안다." 좀 더 밀어붙여 가지고 분명하게 논쟁적인 그 왜 안락사를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좀 더 깊은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의 인제 견해였고요. 읽으면서 한번 더. 그러나 변호사는 김혜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가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가 꺼낸 이름은 이연자였고 그건 내 이모의 이름이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이모가 내 앞으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모가 심지어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조카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흔치 않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알기로 이모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모는 죽지 않았고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기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제 이모가 죽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아직 그럼 살아있는 이모가 무슨 이유로 저한테 유산을 남겼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예, 아직은요. 음. 변호사는 이모의 돈이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유산 상속 개념으로 내게 전달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설의 문장들이 보통 어떠냐면 상황을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이 사건 전체의 그 윤곽을 파악하고 왜 인제 앞으로 인제 전개 사건을 밀고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 깊이가 질문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건만 전개시키고 있어. 이거를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세팅들을 이 주인공 부부는 이러이러한데 말 논쟁을 많이 하고 이거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읽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 끝까지 읽으면 알겠어. 근데 제가 인제 결정적으로 이거는 상황 하려고 아니면 뭐 캐릭터 설명하려고 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결국 이거는 주제가 어떤 소설보다 분명히 안락사.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그거를 어떻게든 그거 인제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강렬한 주제를 하나 딱 띄워 놓고 던져 놓고 "야 이거 대단하지." 딱 던져 놓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캐릭터 설명하고 있고 배경 설명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뭐야 도대체 왜 그래요? 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모가 남겼다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인생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적어도 몇 주간은 진지하게 고심해야 할 만한 금액이었다. 이런 문장은 좋죠.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끔. 그럼 이건 얼마야 도대체? 10억 인가? 10억 10억 정도 되겠지? 인생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나는 이투로 회원과 함께 이모를 찾아갔다. 회원 회원은 하면서 이 캐릭터 설명 나오죠. 회원은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는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의외로 전통적인 관점에 도리라는 걸 우선하곤 했다. 아직은 완전히 갈라선 게 아니며 우리가 갈라설 거라는 사실을 엄마나 이모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설사 이미 우리가 완전히 갈라섰고 더 이상 법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이모에게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면 8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사람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을 택했다고 해도 서로의 가족을 선택한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관계만 유지하면 됐지 그들의 삶에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물며 아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까지 깔끔히 갈라섰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서로의 어떠한 일에도 연관될 필요가 없고 나는 당연히 회원의 가족을 그렇게 대할 생각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아직까지는 내게 처남인 혜원의 동생 또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될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를 좋아했고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모든 관계는 유기적이며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하니까 말이다. 이런 걸 읽어보면 혜원은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 둘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안락사의 뭐 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건 그거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이런 캐릭터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으면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안락사에 대한 어떤 논의를 전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깊이를.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우스트님? 저는 뭐 너무 안락사로 생각하면은 이게 주제가 너무 뻔해서 이게 자살이나 이제 안락사가 뭐 당연히 이제 소설에 많은 이제 화자가 이제 뭐 자살이나 안락사를 생각하는 소설도 많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장례식은 어떻게 될까? 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고통에 빠질까? 아니면은 그냥 채탈까?'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원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안락사만을 다루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회적인 어떤 타살적인 뭐 에르페 뭐 에르켐 디케 뭐 디캠? 음. 의 이제 자살론이나 이제 타살론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인 이제 억압이나 핍박을 받아서 음. 자살을 하는 것을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할 거냐, 음. 아니면 다른 어떤 타살적인 어떤 징후들이나 이런 억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방이 될 거냐, 음. 아니면은 그냥 사회와 단절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논의를 해 봤을 때 사실 뭐 그냥 여태까지 소설이 이렇게 다 이런 어떤 실존 문제를 다 해 봤기 때문에 음. 약간 뻔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흥미로운 구석을 몇 개 막 상속이라든가 뭐 아. 뭔가 좀 이렇게 숨겨 놓고 있죠, 이야기를. 음. 뭔가 나도 모르고 이 화자도 모르고 음. 독자도 모르는 이상한 지점들을 숨겨 놓고 있어요. 어.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자 그 파우스트님은 그냥 뭐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 기본적으로 네. 이 이모한테 얘기를 해 봐도 네. 이모를 얘기를 해 봐도 음. 사실상 자살보다는 음. 이렇게 안락사를 하는 게 음. 더 이제 뭐 주위의 인정을 받고 음. '나는 더 이상 삶이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냥 죽음을 택하겠다.' 음. 뭐 이런 입장에서는 안락사가 그나마 인도적이죠. 어. 왜냐하면 음. 자살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입거나 음. 슬프거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음. 뭐 학교 따돌림을 받아서 음. 뭐 강간을 받거나 음. 학생 따돌림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 이 현실에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내 최악의 상황에서 음. 나는 더 이상 그냥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음. 이 자유의지에서 내가 그렇게 내 생을 던진다는데 음. 니네들이 뭔 책임이야. 음. 그리고 내가 음. 탓하는 어떤 대상이 내가 그러면은 살인을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을 찔러 죽인다고 해도 음. 나는 결국엔 감옥에 갈 뿐이 음. 그리고 그 복수는 그리고 그 연쇄적인 폭력은 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끝도 없는 복수를 할 것이냐. 음. 그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안락사라는 지점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이제 타살적인 음. 그리고 뭐 나의 자유나 이런 그런 거를 가로막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차치하고 그냥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음. 굉장히 좀 서글프지만
어 뭐 어차피 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읽어 보고요. 음 읽어 보고 이거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 똑같은 주제로 안락사 주제로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더 좋았겠다. 이건 나만의 방식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좀 이따가 계속 보죠. 일단 이 얘기도 해야 돼요. 해원이란 캐릭터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사람이라 그랬고 나란 캐릭터도 또 달라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뭐 사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파우스트님이 봤을 때는 이 해원이란 캐릭터와 나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다른지 요런 거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원은 이제 뭐 그냥 어느 정도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이제 뭐 지식인이지만 음. 어 근데도 이제 그런 안락사를 또 찬성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새벽 내내 또 고민을 하다가 어. 찬성을 해요. 맞아요. 그 이모의 뜻을 존중해 주자.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둘러싼 "너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하는데요. 음. 사실상 뭐 이 둘러싼 그런 의견들을 빼면은 회원은 쪼끔 진보적이고 어. 리버럴하고 어. 그리고 굉장히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관심이 있고 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뛰어난 어. 지능의 사람이죠. 어. 네. 저는 근데 나라는 캐릭터도 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음음.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 뭐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정의라고 어. 서로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어. 그런 거지 둘 다 충분히 똑똑하고 그렇죠. 지식인이죠.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음.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자존심이 세다. 음. 음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음. 이제 인정을 안 한다. 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회원은 오래전부터 내가 그 근본을 헤아리기 어려운 자신만의 조금은 하지만 단단한 윤리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그러한 점은 우리 둘이 함께 사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던 시절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로를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내는 방법을 몰랐다. 맥주를 한 캔 사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으면 칠흑 같던 하늘이 파랗게 밝아올 때까지 대화를 멈추지 못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거든요. 온갖 얘기를 어 되게 학문적인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이런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안타깝고 우리가 그 무렵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몇 시간이고 물고 늘어졌던 주제는 대략 이런 것들이었다. 식물을 해치는 일은 비윤리적인가? 만약 그러한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면 우리는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행위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쌀도 그렇고. 그럼 왜 우리는 길가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사람을 야만적이라고 여기는가? 또한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과 수천 년 된 삼나무 숲을 벌목하는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표절의 경계는 무엇인가? 인터넷에散포된 글이나 지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 발상을 얻어 예술 행위를 했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수천 년 된 그리스 비극을 인용 변주하는 것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100년 전 소설을 베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도덕적 행위는 이타적 행위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등등. 언제나 서로의 견해는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 만큼은 달랐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은 비슷했다.
그래서 매일 격렬하면서도 다정한 논쟁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로맨틱한 놀이인 셈이었다. 이게 이 질문들이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 이런 주제 갖고 토론하면 되겠다.' 너무 재밌는 주제인 거예요. 저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봤었고 '야 식물 결국 인간들이 식물 먹고 사는데 이거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실제로. 재밌어요. 제가 딱 인제 이 둘하고 닮은 사람인 거죠. 아마 이 정영수 작가님이 실제 고민했던 거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평상시 고민했던 거 그대로 쓰는 느낌이 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꽤 긴 연애 기간을 거치고 내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은 뒤 이어진 결혼 생활 앞에 1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그것을 더 이상 다정한 놀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해 나니까 지친 거죠. '지쳤다. 나는 조금씩 그녀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느꼈다.' 어떨 때 해월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수적이었으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결론을 내리는 걸 끊임없이 유보했다. 음. 그녀는 내 논조가 늘 과격하며 나의 태도가 필요 이상으로 고집스럽다고 나를 비난하곤 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떻게 사람이 매번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사니? 우리는 서로를 답답하다고 여겼으며 결론이 나지 않은 대화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것을 끝내는 법을 몰랐다. 우리는 다음 날 모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벽이 될 때까지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상대의 주장을 짓눌렀고 주제와는 상관없는 말로 논쟁을 키웠으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차가운 말을 쏘아댔다. 이게 전 좀 아쉽기도 한 게 제가 논쟁을 좋아하고 이 닮은 꼴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아내 혜원 같은 아내랑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논쟁하다 지쳐버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논쟁만 하면 지치죠. 논쟁을 위한 논쟁이니까.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뭐 논쟁을 하는 이유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지 논쟁을 즐기는 건 아니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그 기사에 댓글 다는 사람처럼 그냥 그게 싸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말놀이가 재밌는 거죠. 어 이 철학도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겠지만 이건 뭐 저의 뭐 나름의 신념이긴 한데 언어는 이제 추상적인 언어들은 다 반드시 구체적인 삶과 선순환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언어라는 게 너무 인제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빠지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이 자꾸 안드로메다로 가려는 이 언어들을 끌어내려서 이 지상에 붙여야 되는 거죠, 발바닥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 부분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관념적 논쟁으로만 치달았다. 그러니까 논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재밌어. 이 뒤에 나오잖아요. 우주가 왜 탄생했는지는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그거를. 그런 행위 자체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고. 저도 뭐 즐기는데 주의가 되죠. 네. 자 이게 두 부부가 논쟁을 즐기는데 결국 인제 말이 많아서 탈이 났으니까 '얘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침묵을 하죠 서로. 침묵을 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좀 그래요. 거시기해요. 실제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모의 집에 가죠. 이모의 집에 갑니다. 이모는 밝고 건강해 보였으며 변호사가 내게 말한 것처럼 아직 죽지 않은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모가 죽었어요?" "지금은 아니지." 어. 이모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머뭇거렸는데 그 머뭇거림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아무리 봐도 그것이 다름 아닌 쑥스러움에서 나온 듯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모는 잠시 후에는 단호하게 결의에 찬 사람처럼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아주 잠시 동안 분명히 머쓱해 했고 도리어 그 머뭇거림이 이모의 말을 거짓이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얘들아, 이모는 스위스에 갈 거란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거고 어쩌면 이모는 조금 완곡한 표현, 이를테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같은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구태여 죽을 거고 라고 말함으로써 혹시라도 우리가 할지 모르는 오해 같은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녀는 한 번의 말로 우리에게 오해의 여지 없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 음, 그죠? 스위스와 죽음, 두 단어가 암시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나와 혜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해왔던 윤리 논쟁의 주제로 이미 다뤄진 적이 있는 것이었죠. 어,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존엄성을 지킨 채로 안락하게 죽는 것, 그 일을 이모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어, 그래도 너무 일러. 맞아, 아직 건강하신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 물건을 그만 사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지금 사는 물건이 헛것이 되는 걸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 때일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새 물건을 사지 않고 내가 가진 헛 물건들이 모두 나만큼 낡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것인가? 그럼 내 낡은 몸이 온통 낡은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후 더욱 외로워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모가 다른 고양이를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모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고양이랑 살았는데 고양이가 죽었죠. 죽고 고양이가 죽어서 충격을 받아서 이모가 설마 요 정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엄마의 말에 따르면 인제 이모란 캐릭터 설명이 들어가죠. 젊었을 적의 이모는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진출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마치 골드러시 시대처럼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모는 오일러시 시대를 맞이 한국 외대 아랍어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모가 직장을 구할 때는 중동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어야 무렵이어서 이모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사실 자의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기보다는 우연찮게 일하게 된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떠난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모는 열정을 품고 카나리아 제도를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해산물의 수입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대서양 먼바다에서 잡혀 급속 냉동된 오징어나 다랑어 같은 것을 한국으로 유통시키는 일이었다. 이모는 처음 몇 년간은 회사에 소속된 채 일했는데 나중에는 사표를 내고 직접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그때 사업으로 돈을 꽤 벌죠.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음. 자, 이 이모라는 캐릭터. 자, 이모 어떻게 보시나요? 파우스님은? 지금 뭐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는 건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 이모 나이 때 사실 이제 좀 대기업에 입사해서 이제 다 남성인데 90%가 다 남성인데 아, 그렇겠죠. 이제 많죠. 그쵸.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인식이 뭐 지금 일본이랑 비슷하게 여자가 대기업 나와서 이제 나와도 도쿄 대학 나와도 이제 그냥 애나 봐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할 정도로 그냥 뭐 일은 뭐 남자가 하지 뭐 여자는 그냥 역할이 애나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예전에 뭐 한국에도 사실 거의 그랬거든요. 어차피 저 사람 뭐 회사에 기여하기보다는 어차피 애 낳으면은 떠날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맞아요. 제쳐놔. 음. 승진도 시키지 말고 음. 어차피 가정 쪽으로 다 빠질 거니까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니까 저길로 제쳐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이모라는 인물도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여자가 이제 그렇게 엄청 일을 잘하고 그리고 일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남성들보다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화이팅 넘치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그 지인도 우울증이 온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뭔가 좀 업적을 남기고 싶고 내가 뭔가 이 대단한 어떤 배포와 대단한 자부심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잘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제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는데 막상 이제 가니까 이제 치이고 뭐 이것저것 일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인간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걸크러쉬 같은 느낌. 좀 이게 머리는 인제 보이컷 이렇게 단발로 하고 뭔가 목소리도 좀 남자처럼 걸걸하고 그 여자분들 중에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라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는 여자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분이 또 멋있어. 남자 같은 성격이 걸걸하고 남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장부 같은 느낌? 걸크러쉬? 딱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 이모는. 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실제 그 현장에 가서도 뭐 "일본 남자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모였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이모가 왜 죽음을? 왜 안락사를?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젊었을 때 막 열정적으로 활동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귀국했잖아요,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귀국해 가지고는 거의 인제 그 산속의 암자의 그냥 가만히 인제 이 침묵 수행하는 스님처럼 그럼 어 그 화려한 삶 어떻게 보면 되게 열정적인 삶에서 바다를 막 누비는 해외에 그 사막을 누비는 그런 삶에서 갑자기 한국에 와서 그 돈도 있겠다. 그럼 이모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 한국에 와서 집도 그냥 내가 벌어 놓은 돈으로 살면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음. 뭔가 허무하지 않았을까? 그래 고양이랑 같이 살고 산책이나 하고 물론 그게 인제 뭐 평온한 삶 이거 누구나 뭐 바라는 삶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어떤 우울이나 무료함 어 '더 살아봤자 뭐 이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모의 삶을. 이모가 뭐 한국에 와서 사업을 안 하니까요. 지금 뭐 사업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있는 돈 갖고 그냥 사는데 까먹으면서. 그랬죠. 자 "엄마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고 했다." 근데 장난이 아니었죠. 자 이모는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울증 때문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니며 그저 자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엄마를 설득하려 들었다. 솔직히 이 문장이 다예요. 이유에 다예요, 이모가 죽으려는 이유가. "나는 내가 그냥 그걸 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 이게 뭐야.' 근데 그걸 원하는 뭐 맥락이나 사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없어. 뭐 사건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든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해." 이게 내가 원한다는 건 이유가 되게 좀 부적합해요, 소설에서 특히. 소설은 사건으로 얘기해야지. 없어요. 뭐 원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왜 원하냐고.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원하냐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니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걸 왜 원하는데. 갑자기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죽으러 갔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자 인제 그
이쯤에서 또 파우스트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다인데 이거 이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우스트님은? 저는 뭐 애초에 어, 그 행복한 자살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자살은 타살이에요. 그리고 이 이모가 이제 가졌던 어떤 자살의 방식은 그래도 신사적이었지. 만약에 정말 이 분노랑 이 엄청난 어떤 이제 세상의 편견이랑 모든 어떤 이제 자신이 예전에 상처를 입혔던 모든 사람들한테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또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질 거지만 아무튼 행복하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뒤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남미 얘기를 하긴 해요. 맞아.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도 사실은 이 이모가 자살할 이유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참작이 가능하나, 이 정도로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 인간. 그리고 더군다나 이모 같은 굉장히 활발하고 똑똑하고 게다가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쉽지 않다. 근데 오히려 약간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차석 뭐 1등만 하다가 이제 성적 떨어지면 자살하는 아, 약간 그런 엘리트? 뭐 이게 내 자신한테 실망해서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도 이제 이모는 최종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그냥 묻어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소설에서. 굳이 말을 안 해도 괜찮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래쪽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화자가 질문을 하죠. 모든 가능성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혹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중입니까? 자주 우울감을 느낍니까? 환각을 봅니까? 최근에 실연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 혐오감을 느낍니까? 이모의 대답은 모두 아니요 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요? 그리고 왜 지금이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 뒤에 해설에도 나왔지만 어떤 질문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우울해서도 아니고 뭐 실연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종교적 체험도 아니에요. 혐오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 굳이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침묵하죠. 이 화자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고 밝힐 필요도 없다. 만약에 이 이모가 우울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됐으면 그 안락사라는 이 해설자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 특정한 사건이 계기로 죽는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건 때문에 그 특정 단어에 얽매여서 안락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염된다. 뭐 안락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울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모가 이유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모가 안락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밝혔으면 이모만의 이유가 됐겠죠. 근데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안락사를 하는 케이스, 안락사 자체를 주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모가 아니라. 그런 건 탁월했다. 저도 평론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이유나 사건이. 자, 근데 내가 그러고 싶기 때문이다. 이게 다죠, 뭐 굳이 말하면. 내가 죽고 싶어. 그게
이모는 한 달 후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음. 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논쟁의 주제로 삼아 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가까운 것이었다. 우리는 실제적인 것,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대화 주제로 삼는 일에 익숙치 않았다. 나와 혜원은 오히려 관념적인 것, 우리와 먼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쪽이 더 편했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이고 떠들 수 있었지만 이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장이에요. 실제 그렇거든요. 이게 학자들이나 특히나 논쟁할 때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이고 떠들 수 있는데 이모의 죽음? 이거 막상 이모의 죽음이 더 가깝잖아요, 실제적이고.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며칠이고 논쟁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모가 자신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자, 입을 열지를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이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화자는 계속 이래요. 입을 열지 못하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침묵하고 그래요. 이 안락사라는 사태 앞에. 어. 이게 뭐 인간의 정직한 반응이겠죠. 뭐 어떤 거대 담론, 뭐 우주의 존재 이유, 뭐 사형제도 폐지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직접적으로 이모가 죽는다고? 엄마가 죽는다고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린 이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돈이 궁하지 않았다. 나는 대형 신문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곧 있으면 차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에서 나는 잘해내고 있었고 그에 걸맞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혜원은 얼마 전 모교에서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정교수까지 가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었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모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필요 없다. 굳이. 근데 그 유산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그랬죠. 왜 유산을 줬을까? 음. 그리고 인제 혜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모의 결정을 지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갑자기? 어떻게 죽을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누구든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지.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꼭 그렇게 비꼬아야겠어? 우리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신중해야 할 사람은 이모뿐이야. 이모가 신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모한테 이렇게 말할까? "알았어요 이모. 뜻은 잘 알겠어요. 유산은 고맙게 잘 쓸게요. 그럼 스위스까지 편안한 여행 되세요." 회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원도 할 말을 잃어요.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웬만한 논쟁들, 질문들을 이 소설은 담고 있죠. 그래서 안락사 한다 그러면 "야 그건 자기 결정이니까." 근데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하니까 회원도 침묵하고 이 나도 침묵하고 그리고 이 소설은 안락사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내리진 않고 그냥 침묵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정영소 작가님의 안락사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음. 이모에게 몇 번 전화를 하긴 했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뭐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 나는 회원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 납득이 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영수 작가님은 이 안락사에 대한 이런 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음. 그냥 답을 내리기보다는 성급하게 뭔가 딱 하기보다는 네 그죠. 나는 오랜 기간 지속해온 회원과의 논쟁에서는 매 주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 그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식의 대화를 해왔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모는 인간이야. 그러므로 이모는 자신의 생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귀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구도 신체 건강한 가족이 죽겠다고 할 때 그냥 두고만 있지 않아.
아마 내게 전화를 건 그 변호사도 막상 자기 일이 되면 그러고만 있지 않을 거야. 심지어 이모도 내가 그러겠다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말릴 거야. 그러니 나는 역시 이모를 스위스로 보낼 수 없어. 상반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죠, 모순되는. 근데 이거는 뭐 연역과 뭐 귀납이라고도 말했지만 그냥 주관과 객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안락사를 하는 입장이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죽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이 안락사를 하려는 사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선 객관적인 입장, 객관이죠. 객관에서는 말리죠 당연히. "왜 죽어? 죽지 마. 야 생명은 소중한 거 죽지 마."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한다.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뭐 논쟁의 주요 인제 뭐랄까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왜 안락사를 해야 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생각해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 이유는 어.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죽잖아요, 음. 자살하고. 그러면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살을 많이 해요. 모방. 예. 왜냐하면 그 심경을 자신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떠오르고 음. 그냥 이제 '나도 편해지자.' 이러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노출이 되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살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사회가 불행해지죠. 그러면 불행해지면은 또 자살이 많이 하고 그냥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귀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소설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읽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다. 계속 보면 그러니까 상담사가 얘기해 줬어요, 이 부부에게. 두 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분은 논리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관념적인 대화를 줄이세요. 구체적인 대화를 하세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는 늘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은 모두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뭐 사형제도 폐지해야 돼 찬성." 물론 현실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막상 진짜 그 이모의 안락사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스페인. 처음 스페인에 갔을 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호세라는 사람 만났죠. 백개먼 게임을 하는 어 했 하다 하다가 호세라는 남자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고용한 선장이었어. 이 호세라는 사람이 이모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죠. 협박인데 "내가 아주 큰 판을 벌이기로 했다." 배를 걸고 백개먼을 한다는 거죠. 호세는 자신이 연달아 돈을 잃었고 배를 따지 않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다. 아주 살짝만 거들어 달라.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부탁했다. 은근한 협박도 했다. 결국 도와줘요. 도와주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어 나는 사실 그가 말한 성공 보수나 어설픈 협박 때문이 아니라 그저 무료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다고 그저 무료했기 때문에 그 일에 가담하기로 했어. 이게 이유예요, 이모의 이유. 그럼 이모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 모험 넘치는 삶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있는 돈 까먹으면 사는데 무료한 거야. 무료한 거죠, 삶이. 목표 진짜 무료할 것 같아요. 아무 목표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산책이나 하고 있고 그게 뭘까 싶어요. 이게 무료해서 '죽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단순한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 보면. 무료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사건은 또 다르죠. 이 뭐 호세 얘기를 하는 건 호세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사기를 쳐 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상대는 호세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마치 기적처럼 계속해서 쌍욕이 나왔어.
마지 신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지. 결국엔 호세가 져요. 어떻게 아니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호세가 지네. 그리고 인제 이 일 덕분에 이 일 덕분에 인제 이 이모가 성공을 하죠.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너도 알고 있듯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어. 그가 계속 성실히 일했더라면 내 삶도 바뀌었을지도 몰라." 그랬겠죠. 그럼 이 모든 게 나비 효과처럼 돼서 이모가 아직도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나이 먹도록. 혹은 지금처럼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호세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야 이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요 앞에서 다뤘던 그 이면 작가님의 그들의 이해관계 여기서도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 우연적인 사고 때문에 누군 죽고 누군 기적처럼 살고 이 얘기했었거든요. '인간 삶이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무력한 거 아닌가. 우리가 운명을 억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거랑 맥락이 비슷하네요. 나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흘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지 않니? 어쨌든 호세는 상대를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배를 잃었고 상대는 호세에게 속았지만 배를 얻었잖아. 이 이야기를 좀 얘기할 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모는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정영수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왜 소설 중간에 박아 넣었나? 의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거든요. 파우스트 님이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해석이 중요한데. 저는 아주 매력적인 이모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또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에 뭐 자살의 어떤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 사실상 이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 이모라는 어떤 한 어른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나 아니면 호세와의 어떤 그런 주사위의 어떤 역할에서 굉장히 좀 삶의 어떤 가장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삶의 어떤 그런 가장 이게 좀 비린맛? 예. 뭐 그런 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맞아. 심지어 부정을 저질러도 맞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긴다고 해도 응.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신이 성공하지 않으면 자신 자신이 그래도 동업이라고 해서 음. 같이 이제 배를 잃었어도 사실은 성공한 거잖아요, 친구니까. 음. 근데 자신의 성공을 못 했다고 해서 배를 잃었다고 해서 음. 엉엉 울면서 음. 그 사람을 이제 막 탓하고 음. 그리고 신뢰했던 어떤 인간이 음. 그냥 뭐 이기적으로 그냥 삶이 바뀌어 버리고 음. 그리고 뭐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는 것 자체도 이제 이 이모 입장에서는 음.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했지만 음. 사실상 부정이잖아요. 부정이죠. 그러면은 그 부정에 대한 데미지나 정신적인 어. 그런 어떤 죄나 데미지는 분명히 받아요, 사람은. 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죽을 양심이 때까지. 양심이 있기 그죠. 때문에. 예.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는 음. 그냥 음.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도 음. '저 사람이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음. 나도 그렇게 예전에 사기치려고 했는데.' 음. 내 자신에 대한 불신이 음.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좋은 방식으로 음. 인간을 이제 관계를 맺었던 아.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냈죠. 음. 이거는 뭐 단면이죠 뭐. 음. 근데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네요. 이 사건 이 호세와의 사기 사건 때문에 이모에게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었다. 인간을 불신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운명에 대해서도 '결국 질 사람은 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체념하게 되기도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인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살아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너무 또 무료해. '이게 뭔가?' 싶기도 할 거야 분명히. 이게 운처럼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누군가의 이런 잘못으로 내가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또 살아 보니까 또 안 되는 것.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음. 그래서 왜 음. 저는 이제 칸트가 왜 인간을 수단 목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었냐면 결국에는 남을 이용하면은 자신이 이용을 당했을 때 맞아, 맞아. 그 맞아. 자신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 커지는데 그치. 근데 남을 이용하지 않고 선의의 관계로 친구처럼 잘 지내면은 아. 사실 남한테 이용을 당해도 어. 저 사람이 나쁜 거지 맞아.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쁘지 않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나는 떳떳한데. 그러면 나는 그냥 사람들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맞아. 나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남을 이용하거나 음. 이러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응.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모가 드디어 스위스로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 인제 이모가 이런 얘기하죠. 복순이는 고양이 이름인데 이모가 기르던. "복순이는 신부전으로 고생했어. 나이가 들어서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지. 당연히 오줌을 눌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어. 나중에는 합병증으로도 고생했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갔어. 그리고 주사를 놓아 줬지.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 정말이지 잠든 것 같았어. 나는 복순이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었어. 고양이는 신피질이 없어서 과거도 미래도 모른다는 거 아니? 고양이에겐 현재밖에 없어. 나는 복순이가 매 순간 완벽한 시간을 보냈으면 했어. 어떤 고통도 없이 아마 거의 그랬을 거야. 얘야,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내가 하려는 건 지금까지 이모가 한 일 중에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복순이를 그렇게 보내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두 번째였어. 한 번 복순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참지 못하고 도로 나왔거든. 그곳에 다시 가는 데에는 처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지. 이 복순이 스토리. 이것도 어떤 이모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어떤 그 키워드를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 복순이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오줌 눌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합병증으로 고생하는데 이런 복순이를 보고 이모도 노년의 자신을 생각했겠죠. '아 나도' 이모는 또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외롭게.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나이 들면 사람이라는 게 참 추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걱정한 거 아닌가. 내가 차라리 그러면 늙기 전에 어 남의 도움을 받기 전에 깔끔하게 '내 선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복순이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었어." 이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었어. 고양이에겐 현재밖에 없어. 나에겐 현재밖에 없어." 이런 거죠. "매 순간 완벽한 시간을 보냈으면 했어. 어떤 고통도 없이." 여기서 좀 추측할 수도 있는 이 복순이 스토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트 님은? 이것도 하나의 복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뭐 안락사하면은 이제 복순 고양이도 이제 너무 고통받으면은 음. 이제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모는 아무런 고통이나 이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쪼끔 상반되면서도 비슷한 거죠. 음. 실제로는 고통이 안 느껴지지만 음. 어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는 고양이처럼 음. 이미 매일매일이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깐요. 이미 뭐 체념을 하거나 음.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욕망의 어떤 결핍을 많이 심각하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나이도 한 60, 60 이었을까? 그 정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요즘 오래 사는데. 근데 죽기 직전에 인제 저희 집에서 좀 계셨는데 집에 계시다가 인제 병원에 가셨지만 인제 식도암 식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식도암이 특히 아프대요, 암 중에서. 식도 자체가 이렇게 암에 걸리는 건데 아버지가 뭘 죽도 잘 못 드시고 그냥 뼈밖에 안 남아 사람 몸에 뼈밖에 없고 하루 종일 자거나 앉아 있거나 근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게 너무 아파서 잠도 뭐 하루 종일 잘 수도 없어요. 계속 끙끙 앓는 거야. 아버지가 계속 침대에서 끙끙 앓는 거예요 혼자.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24 시간 동안.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도 나중에 멍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깨어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아파 가지고 그걸 참고 있어요 그냥 혼자. 약을 먹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저 정도까지면 내가 나중에 노년에 죽기 전에 저렇게 아프면 참 비참하겠다. 이 안락사가 우리나라도 뭐 제도적으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좋을 것 같긴 왜냐면 너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차라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봤자 뭐 식도암 3 기라는데 그럼 끝이죠. 아픔 아 생명을 연명하는 것 밖에 없어요. 아픈 때 그냥 죽지 말라고 약 먹이고 밥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봤자 의미가 없어. 24 시간 내내 고통받게. 뭐 살아봤자 뭐예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아버지 보면서 들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아픈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참. 네 마지막까지 왔네요. "다 왔다. 너희는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돼. 이모는 나와 회원을 한 번씩 안았다." 이모가 안으로 들어간 뒤 우리는 길에 그대로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자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얼마 후에 의사 가운을 입은 나이 든 여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인터넷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사는 신청자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약을 먹도록 도와주는 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시간을 준다고 했다. 신청자는 1분 만에 그 약을 들이켜도 상관없고 반나절을 고민하다가 포기해도 괜찮다고 했다. 자 마지막 문장. 마치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아주 서서히 움직여 이모가 있는 아파트까지 다다르는 동안 우리는 바닥에 앉아 말없이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의사가 나오든 이모가 나오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회원과 나는 말하는 법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침묵한 채 기다렸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자 말없이 말하는 법을 잃은 사람들처럼 침묵한 채 기다려요. 이게 인제 정영서 작가님의 결론입니다. 네 네.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고요. 자 인제 저는 인제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안락사 뭐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 그럴 수 있죠. 안락사라는 주제로 좀 더 논쟁적으로 어 이끌고 가든가 좀 충격적으로 어 이끌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좀 안락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든가 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자 파우스트 님은 이 끝까지 봤는데 어떻게 생각 보시나요? 네. 저는 뭐 한 사람이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제 아.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아. 체험을 하는 듯한 맞네. 그리고 물론 남미로 그려졌지만 어. 우리 한국의 어떤 일의 치열함이나 현실이나 영업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어. 힘듦, 일의 힘듦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쓰는 것 같아서 어. 저는 뭐 맨 마지막 구절이 더 이제 압권으로 어. 좋았습니다. 어. 기다렸지만 뭔가 아무것도 기다렸지 않았다는 것은 예. 어 사실상 이모와 나는 별개라는 의미도 되고 음. 그리고 앞에 나온 이모의 상속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내 삶에는. 음. 그리고
이모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고통스럽게. 음. 내가 믿어왔던 어떤 주변의 사람이 이런 사회의 현실에, 혹은 얼마나 또 고양이를 보면서 제 자신이 형편없이 아팠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혜원이나 나는 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 상속 문제로 또 싸울까? 그리고 그 상속 문제로 싸우는 거는 사실상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더 우선인 싸움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간의 어떤 그런 치부나, 인간의 그런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뭐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제가 인제 아까도 처음에 드렸던 만약에 나라면 이 안락사를 주제로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파우스트 님이라면 안락사를 주제로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스토리를? 저라면은 일단 안락사를 일단 뭐 여기서 차용한 방식으로 조금 조력을 보태자면요. 예.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음. 좀 당당하고 멋있고 되게 당당한 여성인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이제 대기업의 어떤 과장, 부장급으로 이제 승진했다가 결국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 여자라는 이유로 이제 그냥 너는 이제 승진 못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막 주변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사업을 차려서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그냥 박살내려고 사업을 차려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업이 또 엄청 잘 되다가 망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번개탄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빚더미에 이제 됐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막 말리고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너 여태까지 이룬 게 있잖아. 더 많이 이제 이룰 수 있어. 하고 이제 도움을 주다가 너무 지친 거죠. 내가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진짜 아둥바둥 했는데 20년, 3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아둥바둥 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삶이. 너무 피폐해, 황폐해. 그래서 안락사를 이제 하러 가는 과정인데, 그 이야기를 다 숨기고 안락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모나 고모 같은 인물인데, 진짜 막 굴지의 대기업을 이뤘다가 이제 막 망했다가 이렇게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술 이렇게 보드카 이렇게 마시면서 그리고 막 지금 뭐 청담의 어떤 바에 가서 보드카 마시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인생의 어떤 설교 아니 조언, 뭐 약간 조금 좀 하드보일드하게 그냥 성공을 쫓지 말고 평범하게 잘 살아라. 행복한 가정 이뤄서 나는 다 이뤄봤지만 별거 없더라. 뭐 그래도 한 번쯤은 잃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멋있게 안락사를 하는 그런 소설이 생각났네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살을 한 거죠.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자살. 아니, 예수님은 박해받아서 죽었잖아요. 자살이에요. 박해받은 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살인가?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갔잖아요. 박해받을 것도 알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물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다 알았겠죠. 내가 모함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지로 들어갔죠. 제 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 드디어 왕이 되려나 보다.' 이 오해를 했는데 착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알고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아 약간 소크라테스적 자살이거든요. 그죠, 그죠. 뭐 네. 소크라테스도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실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의 범위가 이렇게도 되는데 성인들은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그렇고 공통점이 위대한 인물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지하철에 어떤 뭐 아이나 뭐 누가 사람이 떨어졌어. 그걸 구하러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하러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살려고 했다면 안 들어갔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예. 자살이라는 게 넓게 보면 예수님도 자살하러 갔고 실제 돌아가셨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셨는데 그런 거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안락사가 자살인데 모든 자살이 그렇진 않고요. 자살의 품격이랄까? 예수님 같은 자살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자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할 거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 정도의 레벨 그 깊이가 있잖아요 확실히 깊이가. 이게 진짜 제가 뭐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그 묵상을 많이 해요. '아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주가 분량이 거의 4분의 3 인가 되게 많아요. 그 분량이 압도적이에요. 당연히 자기 스승이 죽었는데 그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자살, 그런 안락사 이게 깊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정도 깊이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갖고 소설을 쓴다.' 아 이런 죽음. 이게 만약에 쓰면 예수님의 그 자살과 뭐 현대의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려는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뭐 자기를 버림으로써 던짐으로써. 이걸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예요. 교차해서 서술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가는 모습하고. 그러면 '아 정말 멋진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가 예전부터 꿈꾸고 있던 건데 저도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강의에서 목사님한테 "예수님은 결국 자살한 거다." 충격적이죠.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나쁜 거라고 저는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게 모든 자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자살은 이렇게 숭고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의 깊이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말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락사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얕다. 좀 더 깊이 갔어야 됐다.' 이걸 이런 사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고. 자 일단 인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영소 작가님의 더 인간적인 말 별점을 저는 한 좀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별 3 개, 별 3 개는 좀 무난하다. 평범하다. 요 정도 줄 수 있는 별점인데 자 파우스트 님은 이거 별점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4.5 개로 주고요. 4.5 개면 되게 높은 건데요. 음 네 이유가 궁금해요. 무엇보다 너무 이제 뻔하지 않고 그런 안락사를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 또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생각할 거리를 준 게 네 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잘 보셨네요. 후하게 해 주셨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아까 이면 작가님의 그들의 이해관계는 4.1개 주셨는데 그 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이 더 인간적인 말이 내가 봤을 때는 더 낫다 이런 거죠. 소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예. 예. 왜냐면 그들의 인간관계는 또 그들의 이해관계.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막 연인 관계에서
이제 흔하게 한 명 수동적이고 한 아, 명은 이제 뭐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어, 자꾸 수동적으로 그런 어떤 인간관계와 그리고 이제 그 기사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가 정말 우연하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상한 이제 방식으로 이어져 있어서 어, 나도 모르는 새 이 모든 세계의 어떤 우연적인 필연적인 요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다 꼬여 있는 듯한 어, 털실처럼 꼬여 있는 듯한 이미지로 확 느껴지잖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더 뭔가 영감을 일으키고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일본의 뭐 그것도 떠올렸어요. 어떤, 불행하면은 이제 아니 뭐 불행 클럽이란 느낌인가? 그러니까 어,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 막 죽이는? 그런 게 있어요? 오, 독특하다. 그래서 세계의 총량은 이제 행복과 아, 불행으로 돼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 에너지를 뺏으니까 걔네들의 에너지를 뺏어야 된다. 아, 근데 그게 뭔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저 사람이 행복해서야. 어, 왜냐하면 내가 그 저 사람 위치에서 내가 재밌네. 저 사람에서 태어났으면 저 응, 사람 아기로 태어났으면 저 행복한 가정에서 뭐 풍부하게 내가 살 텐데 응, 내 집은 뭐 이렇게 그 이혼 가정에 응, 막 가난하고 막 그쵸, 그쵸. 이상한 데서 태어나서 너 때문이야. 음, 너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런 아, 식의 논리로 컨셉 이제 재밌네. 하는데 그런 거, 아니, 일본이 그런 거 잘 만들어, 어, 컨셉을. 네. 정말 너무 절묘하네요. 인상적이에요. 예, 좋은데. 그럼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 정영수 작가님 이 제목, 이 소설의 제목, 더 인간적인 말, 이 제목이 왜 이럴까? 이것도 좀 의문이죠. 알라스를 다루는데 더 인간적인 말. 왜 이렇게 졌을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소설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어, 보기에는 어, 왜냐하면 과연 안락사 앞에 인간의 윤리는 어떤 것일까 음, 이렇게 묻고 있는 말인데요. 음, 물론 이제 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이혼 사이에 더 인간적인 말이란 없어 있을까? 음, 우리끼리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안락사 앞에서 개인의 윤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것 아, 같아요. 더 크다. 네. 어, 상속도 미묘하죠. 그죠. 그게 다는 아니죠. 그건 예. 아니죠. 어. 그럼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의 그런 오만잡다한 심리죠. 어, 아, 상속에 대해서도 막 아, 욕망이 떠올랐다가 아, 갑자기 그 이모가 죽는다는 거는 이제 자살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응, 사회적 타살인가 어, 아니면은 자유의지인가 어, 그런 철학적인 논제를 꺼냈다가 어, 나와 그 여자는 또 이혼을 하는데 어, 이혼도 어떻게 보면은 타의적인가 어, 자의적인가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재밌네요. 또 묘하게도 절묘하게도 이 더 인간적인 말은 안락사라는 주제를 다뤘었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어떤 그 사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그 참사 앞에 이걸 기적으로 봐야 될지 그 되게 난감한 그런 걸 절묘하게 잘 다뤘다 소설이 둘 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또 깊은 또 화두 같은 화두를 품고 쓴 소설이라는 느낌 이 두 편 다 들었고 공통점이 그 화두를 절묘하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화두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잘 쓴 것 같아요. 잘 쓰여진 소설이다 뭐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2 편을 읽고 올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